자, 238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권자와 엄청난 자리에도 의미가 없었던 이 딸에 대한 아버지의 애틋한 사랑을 다룬 그런 오페라입니다. 베르디의 시몬 보카네그라라는 오페라인데, 사실 이 오페라 공연이 국내에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뭐 오페라를 웬만큼 좋아하는 애호가도 그렇게 경험이 별로 없는 그런 오페라라고 생각됩니다. 이 베르디의 이 후기작에 해당되는 건데, 이 작품의 완성도나 수준에 비해서 널리 공연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그런 작품이죠. 오늘 제가 이 오페라를 소개하게 됐는데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지 페티안이라는 바리톤이 타이틀로를 맡은 로마 극장에서 공연한 2013년도 작품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이 베르디의 오페라를 한번 살펴봅니다. 대부분은 소개를 시켜드렸죠. 나부코의 엄청난 성공을 이어서 얼마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루이자 밀러 맥베스를 이어서 베르디 최고의 작품이라고 얘기하는 리고레토 일 트로바토르의 라 트라비아타를 연이어 성공시키고 난 뒤에 말기에 해당되는 그런 작품인데, 실제로는 이제 1857년에 베네치아 라페니체 극장에서 초연이 일단 있었습니다. 지금 이 기록에 지금 없는 거 보면은 초연 작품은 이제 크게 의미를 안 두는 것 같아요. 1857년에 라페니체에서 초연을 했던 거는 이제 대본이 피아베가 쓴 것인데 상당히 큰 실패를 봤죠. 이 실패에 대해서 베르디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의 원작이 이제 일트로바테의 원작자와 같습니다. 쿠테레스라는 분인데, 이 스페인의 낭만주의 극작가죠. 이분이 시몬 보카네그라도 이제 이 희곡으로 썼습니다. 개정된 이제 작품을 1881년 라스칼라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제 이 기록에는 이제 이게 초연으로 잡혀 있죠. 그러니까 현재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작품들이 1881년의 개정작입니다. 프롤로그와 별도로 이제 3막의 오페라입니다. 프롤로그와 이제 1막의 그 시간 차이가 약 한 25년 정도가 나고, 대본은 그 뒤에 이제 오텔로나 파스타프, 그 베르디의 후기 마지막 작품을 쓴 아리고 보이토, 메피스토펠레를 쓴 작곡가이기도 한 아리고 보이토가 이제 대본을 쓴 이 작품이 현재는 거의 대부분 공연되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25년 동안 베르디가 주머니에 넣고 만지작거리다가 수정을 한 작품이니까 이 시몬 보카네그라는 굉장히 슬픈 오페라에 해당이 됩니다. 이 딸에 대한 굉장한 그 슬픔과 애틋한 사랑이 결국 만나자마자 죽음이라는 이별을 다시 맞아야 되는 뭐 엄청나게 슬픈 그런 오페라죠. 저는 사실 이 오페라를 홍콩에서 봤는데, 이 홍콩에서 볼 때도 그렇고 지금 사실 이 작품을 제가 이 해설하는 과정에서도 콧등이 이제 시큰해지는 걸 여러 번 지금 경험을 하는 그런 오페라입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딸을 가진 부모가 보면은 더 몰입이 되겠지만, 아무튼 이 작품은 굉장히 슬픈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실패했다는 얘기도 있고, 너무 암울하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몰입해서 보게 되면은 굉장히 수준 높은 작품인 건 틀림없습니다. 완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노 작가 베르디가 산전수전을 다 겪고 나서 마지막에 만든 그런 슬픈 비극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트로바토레나 리골레토의 그런 장면을 다시 보는 듯한 그런 장면도 좀 있고, 뭐 라트라비아타를 보는 듯한 느낌도 좀 들고, 아무튼 자기가 평상시에 평생의 역작에 걸쳐서 성공한 그런 많은 기억들을 곳곳에 이렇게 묻어낸 그런 작품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사랑하는 작품인데, 이게 국내에 이제 거의 공연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홍콩하고 거의 30년 가까이 이렇게 이제 비즈니스로 파트너가 있는데, 홍콩에 있는 파트너가 이제 제가 이제 오페라를 굉장히 좋아하는 걸 알기 때문에 당시에 지금 한 7, 8년 전인 것 같아요. 그때 이 토리노라고 이제 이탈리아의 굉장히 중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오페라가 번성한 토리노 극장에서 단원부터 시작해서 뭐 모든 배우 오케스트라까지 통으로 이렇게 홍콩에 와서 이렇게 공연을 이 작품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 친구가 표를 이렇게 예매해가지고 저를 이제 출장 오라는 듯이 이제 초대를 하고 나서 실제로 이제 제가 보게 된 이 오페라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깊고 또 그런 이제 그 연극 환경이 굉장히 부러웠죠. 오페라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 홍콩 정부가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한 거죠. 단원 전체를 이렇게
초대를 하는 케이스는 뭐 그 비용이 그 한두 푼이겠습니까? 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자, 이 시몬 보카네그라는 이제 실존 인물을 만든 작품입니다. 실존 인물이 언제 태어나는지 이제 불확실하고 1363년에 이제 이 독살에 의해서 이제 세상을 마감한 그런 정치인이죠. 이 제네바의 해상 왕국 시절 해적으로 활약했다니까 여기서 해적이라는 건 이제 도적질을 하는 그런 해적이 아닙니다. 이 이탈리아어로 일 코르사로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우리가 이제 도적질을 일삼는 그런 해적들은 따로 일 피라타라고 그렇게 이탈리아어로 구별을 하죠. 베르디 오페라의 일 코르사로는 이제 그 해적이 아니고 해상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신라의 이제 장보고와 같이 지휘력을 가지고 해상의 이제 상권을 이렇게 독점하면서 무역을 행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보통 해상 무역왕이라고 그러죠. 이 시몬 보카네그라가 당시에 이제 지중해에서 굉장한 이제 이 해상왕으로 활약을 하다가 이제 제네바가 이제 공화정이 되면서 이 부르주아의 어떤 힘에 의해 가지고 이 평민이 소위 말하는 총독, 도제가 되는 그런 첫 번째 이제 인물이기도 합니다. 초대 제네바 도제고 이제 총독입니다. 평민 출신 최초의 총독이라는 이제 이런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재위 기간은 토탈 재위 기간은 이제 기간은 25년에 해당이 되는데 실제 중간에 이제 실권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10여 년 이렇게 재위를 했습니다. 마지막 그 이제 끝은 이제 독살에 의해서 사망을 함으로 해갖고 이제 권좌에서 물러나는 이 이제 오페라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이 베네치아와의 이제 그 엄청난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지중해 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두 도시 간에 제네바 공화국과 베네치아 공화국의 해상 무역이 엄청나게 활발했었거든요, 당시에. 그 무역의 이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두 도시 국가가 네 차례에 걸쳐서 거의 122년 동안 전쟁을 하죠. 근데 이제 시몬 보카네그라는 이 베네치아와의 전쟁을 철저하게 이제 반대를 하고 평화와 이탈리아를 위해서 평화를 외쳤던 그런 이제 이 총독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정치적인 반대파에 의해 갖고 이제 독살을 당하는 게 역사적인 팩트죠.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초대 제네바 총독이었다, 도제였었다, 평민 출신 최초의 이제 도제였다, 이 베네치아의 전쟁 종식을 원했다, 정적에게 독살이 당했다. 이게 이제 사실 역사적인 팩트고, 이 역사적인 팩트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극작가가 희곡 시몬 보카네그라를 그렇게 만들었고, 그 희곡을 기준으로 이제 이 보이토가 새로 이제 개정판 대본을 만든 오페라가 이제 시몬 보카네그라로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제네바 공화국과 베네치아 공화국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냐? 제가 이전에 이제 그 오텔로를 이제 오페라 소개를 하면서 이 베네치아 공화국의 그 해상 지중해 상권을 장악한 그 엄청난 얘기를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그때 이제 이 그 오텔로가 그 베네치아 공화국의 하나의 식민지였던 그 이제 키프로스를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이 베네치아 공화국의 가장 큰 전성기였을 때 그때 얘기죠. 근데 이제 사실 그와 못지않게 이제 이게 이제 베네치아 공화국의 이제 본 도시입니다. 이 제네바 공화국도 이 해상 무역이 엄청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이 도시 국가는 이 같은 시장, 이 지중해와 이 흑해 연안, 이 에게 뭐 이 아드리안해 이 일대를 해상 무역에 이제 주도권을 잡기 위해 갖고 그 왕성한 이제 이 활동을 하고 있는 두 도시 국가는 뭐 부딪히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내가 안 죽으면 너가 죽어야 되는, 뭐 결국 어떻게 보면 좋은 어떤 화합으로 이렇게 시장을 나누고 같이 화합을 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뭐 그 당시에 요즘같이 그렇게 완벽한 어떤 국제적인 시스템이 갖춰진 상태도 아니고 결국 뭐 내가 먹히지 않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는데 결국 서로의 어떤 시장을 보호하기 위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 군사력이 동원되고 결국 엄청난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던 뭐 그런 무의미한 전쟁을 122년 동안 네 차례에 걸쳐서 합니다. 뭐 그게 이제 사실 역사적인 기반이고 이 제네바는 여기고, 그러니까 이탈리아를 이 군화 장화를 사이에 두고 이 베네치아와 제네바는 이렇게 서로 육지에서뿐만 아니고 뭐 거의 해상에서 엄청난 이제 전쟁을 펼치게 됐죠. 이렇게 된 데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11세기, 12세기부터 시작한 그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 십자군 전쟁이 저 이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나 이런 쪽에 병력과 물자를 보내기 위해서는 결국 뭐 당시에 육상로가 뭐 그렇게 발달은 안 됐을 거니까 제네바와 이제 베네치아 항을 통해 갖고 해상을 통해 갖고 모든 유럽의 물자와 병력이 이제 수송을 하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이 전쟁은 결국 경제 활성화를 이렇게 만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도시 국가가 엄청나게 이제 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병력과 물자 수송뿐만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상 무역이 엄청나게 발달을 하게 되고 뭐 결국 두 도시 국가는 뭐 계속 부딪혀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다시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네 번의 전쟁이 있습니다. 122년 동안. 뭐 결국 베네치아가 이기긴 이기겠지만 이제 베네치아도 이제 상처뿐인 영광을 안게 되는 그런 무의미한 전쟁이었다고 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몬 보카네그라가 이제 오페라상에서도 이제 그런 대본이 나옵니다. 베네치아와의 전쟁을 이제 끝내야 된다는 거. 자, 1차 전쟁은 이제 아코 해전이라고 1258년, 뭐 사실 이건 이제 시몬 보카네그라와는 관계없는 연도입니다. 예루살렘 주변에서 이제 어떤 개인적인 상인들 간의 살인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결국은 이제 해전으로 발전을 합니다. 결국 그 이제 베네치아가 승리를 하게 되는 그런 1차가 있었고 2차 크루촐라 해전이 이제 1291년에 이렇게 벌어졌는데 이거는 결국 사라센 제국, 그러니까 이슬람 제국이 굉장히 이제 세력을 뻘침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 지역의 이제 상권들이 상당히 쇠퇴한 그런 상태에서 결국 흑해 이제 이 상권을 쟁탈하기 위해 갖고 이제 결국 벌어진 건데 이때는 이제 제노바가 승리를 하죠. 그리고 이제 3차가 1350년에 있었는데 이때도 이제 흑해 쟁탈전인데 결국 이때는 승부를 가르지 못하고 이제 휴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4차가 1378년에 벌어졌는데 이게 이제 에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 초기에 전투에서는 뭐 베네치아가 엄청나게 멀리죠. 결국 아드리안 해까지 넘어가가지고 이 키오자라는 바로 이제 그 베네치아의 항구에서 어떻게 보면 배수의 진을 치고 혈전을 하는 상황에서 역전을 하게 됩니다. 베네치아가. 그래가지고 이 전쟁에 4차 전쟁의 승리로 인해 가지고 제네바는 엄청난 타격을 입죠. 뭐 그렇다고 이제 베네치아가 뭐 대단히 큰 걸 얻지는 못했습니다. 뭐 상처뿐인 영광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인데 결국 이 전쟁을 시작으로 인해 갖고 이쪽에 무적 함대를 이끌던 이제 이 스페인과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슬람 세력이 엄청나게 세력화된 이제 이 오스만 투르크가 이 지중해를 이렇게 장악함으로 해가지고 사실 두 도시는 이 지중해에서의 뭐 엄청난 그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는 뭐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두 도시가 완전히 멸망한 건 아니고 제네바 같은 경우에는 비록 스페인이나 오스만 투르크가 굉장히 강대했다 하지만 이 금융 시스템이나 전체적인 그 자본주의 경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앞서 있었던 것 같아요.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뭐 그 뒤에 그 은행 시스템이라든가 현대의 어떤 금융 시스템의 어떤 그 기반을 닦는데 제네바의 그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발휘가 되었다고 그러네요. 아무튼 이렇게 네 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시몬 보카네그라가 제위하고 있는 기간 동안 이제 벌어졌던 거는 이제 3차 전쟁인데 이 3차 전쟁을 겪고 나서 이제 시몬 보카네그라는 이 베네치아의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계속 이제 강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 중세 봉건 시대에서는 이 왕정과 이 봉건 제후의 어떤 아주 심플한 이런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됐죠. 그러니까 임금 왕이 있었지만 왕이 이제 그 병력이나 모든 경제 활동을 직접 담당을 하지 않고 봉건 제후들한테 이제 봉건 토지를 나눠줌으로 해갖고 이 어떻게 보면 봉건 영주의 봉토가 국가 경제 중심이 되죠. 뭐 당연히 이제 그 농업이 이제 중심이 됐고 이 봉토에서 많은 이제 서민들이 뭐 열심히 이제 이 농사를 지었고 세금을 내면은 봉건 영주들은 그 세금을 다시 이제 이 왕한테 세금으로 납부를 함으로 해가지고 이제 어떤 국가의 기본 경제가 이제 유지가 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업이 이제 뭐 주가 되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봉건 영주를 중심으로 한 이제 이 귀족들의 힘이 엄청나게 그렇게 셌죠. 모든 권력과 부가 이제 귀족들한테 귀속이 되는 상태였었습니다. 이 봉토가 결국 세력의 상징이 되었고 또 국가 입장에서는 이제 전시의 병력도 이제 이 각각의 봉건 제후들한테 징발을 함으로 해가지고
왕과 이제 봉건 제후들 간의 어떤 이제 끈끈한 그런 관계가 유지되던 그런 시대였다고 본다면은 이게 이제 십자군 전쟁과 이제 도시국가의 발전이나 이런 걸로 해서 상업이 농업보다 상업이 훨씬 더 부를 축적하는 그런 원동력이 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중세 봉건 시대는 이제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제 제노바 공화국 같은 이 시몬 보카네그라가 있었던 나라도 결국 이제 이 그 도시국가, 상업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국가였다고 보면 되는데 이 공화정 제도를 채택합니다. 왕이 아니고 의회도 있고 뭐 지금의 민주주의와는 좀 상당히 달랐지만 아무튼 공화정이 있고 그 공화정 내에서 의회도 있고 의회에서 총독을 선출하고 뭐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비슷한 형태의 일들이 벌어진 거죠. 거기에서 이제 시몬 보카네그라가 이제 초대 총독, 더군다나 귀족 출신이 아닌 서민 출신의 초대 총독이 되었다는데 이제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은 어떠냐면 봉건귀족은 쇠퇴를 하게 되죠. 왜 그러냐면 왕도 그렇고 이제는 농업을 기반으로 한 곳에서 경제의 주가 아니고 이 서민들이 이제 이 도시국가의 서민들이 엄청나게 이제 상업이나 무역을 통해 갖고 부를 축적을 하는 이런 신흥 이제 그 부자들, 이 부르주아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서민 출신의 엄청난 부를 축적한 상업으로 부를 축적한 이런 사람이 출연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들 무시도 할 수 없습니다. 뭐 거의 국가의 어떤 기본 경제가 이 사람들 손에 좌지우지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이 귀족 중심의 모든 어떤 정치적인 활동이 자기네들이 이제 상업을 하고 부를 축적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는 거죠. 정치를 하는데 엄청난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정치적인 개인적인 어떤 사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르주아들이 뭉치게 되고 그 부르주아들이 갖고 있는 엄청난 금권이 결국 정치를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제네바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평민 총독이 출연을 하게 되죠. 도제라는. 이게 이제 시몬 보카네그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민과 귀족이 동수로 이렇게 의회가 구성이 되니까 뭐 말빨이 이제 비슷해지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상업을 보호하고 일방적으로 이제 귀족의 어떤 폭정에 서민들이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뭐 이런 기본적인 여건이 이제 조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시몬 보카네그라라는 오페라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귀족과 서민 간에 이제 끊임없는 이제 어떤 쟁탈전, 정치적인 어떤 싸움들이 끝까지 벌어진다는 걸 이제 느끼실 수 있죠. 12명씩 서민과 귀족이 동수로 의회를 구성합니다. 이 교황당, 귀족을 중심으로 하는 교황당과 서민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민중당의 이제 대결이 펼쳐지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죠. 그다음 이제 상당수의 귀족이 이 평민 도제에 의해서 이제 멸문되고 뭐 심지어는 재산과 영지까지 이제 몰수당하는 그런 형태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시대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 베르디의 연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베르디가 왜 이렇게 애틋한 딸에 대한 애틋한 그런 작품들을 여러 남겼냐, 뭐 이걸 보기 위해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이 베르디는 이제 1836년에 마르게리타와 결혼을 합니다. 이제 자기 이제 어떻게 보면 후원자의 이제 딸이기도 하죠. 뭐 이렇게 피아노를 가르치다가 둘이 사랑을 싹 떴다는 얘기를 제가 저번에 이제 해드린 기억이 나는데 사진을 보면 이 사람이 이제 마르게리타입니다. 36년에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비르지니아라는 딸 하나를 낳고 이치리오라는 이제 아들 하나를 낳죠. 일남일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이제 다복해 보이는 이런 자녀들을 갖고 있었는데 이 불행하게도 딸은 생후 17개월에 이제 죽게 되고 질병으로 아들은 2살 때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27살 때 이제 부인인 마르게리타마저 죽죠. 이 베르디로서는 참 엄청난 시련이죠. 불과 한 3, 4년 사이에 이 지금 자식과 이제 처자식을 몽땅 다 잃게 되니까 그때 이제 사실 오페라에서도 굉장히 이제 슬럼프를 겪었다는 얘기를 제가 저번에 베르디 설명할 때 드렸었죠. 그런 상태에서 이 베르디가 꽤 이제 오랫동안 이제 혼자 삽니다. 그러면서 그 오페라 소프라노 가수였던 주세피나를 만나서 1848년에 이제 동거를 시작하죠. 결혼을 안 하고 거의 9년간 동거를 해가지고 1859년에 결혼을 합니다. 오른쪽 사진이 주세피나입니다. 근데 사실 주세피나는 이제 베르디를 만나기 전에도 뭐 이 모텔리라는 라스칼라 매니저하고도 뭐 이 사이에서도 사생활을 가졌고 또 테너인 모리아니한테서도 사생아 둘을 가졌을 정도로 이제 뭐 이렇게 임신과 출산 전력이 이제 많은 여성인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하여튼 뭐 동거를 하고 나서
뭐 주변의 시선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결국 9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둘 사이에서는 이제 실제로 낳은 자식이 없어서 베르디가 결국은 이제 사촌 딸이죠. 자기 조카를 오촌 조카를 이제 피파오라는 오촌 조카를 입양을 해서 결국 이 피파오라는 아이 사람이 이제 결국은 이제 베르디의 정식 법적인 상속자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베르디는 평생 자기가 결국 17개월 정도만 딸을 이렇게 딸의 사랑을 느껴본 뭐 어떻게 보면 참 비운의 아버지였었습니다. 이 딸을 가진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 참 이런 상황은 굉장히 이제 지금 암울하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사실 이제 이 연인들 중에서는 1867년도 그러니까 주세피나하고 결혼을 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젊은 여성인 테레사 스톨츠라는 여성과 7년간 외도가 별도로 있었더라고요. 저는 뭐 베르디는 정말 아주 올바른 생활만 했는 줄 알았는데 그 나중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비르지니아라는 이 딸이 이제 베르디가 가진 유일한 이제 혈육입니다. 혈육 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딸에 대한 사랑을 한 번도 이렇게 제대로 베풀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자기는 이제 베풀었을지 몰라도 딸이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느껴볼 나이는 아니죠. 17개월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어떤 그 베르디가 갈망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이 베르디가 이 딸과의 어떤 사랑에 대한 이제 오페라가 한 3편 정도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제 시몬 보카네그라뿐만이 아니고 이제 리골레토나 루이자 밀러도 결국 아빠와 딸과의 어떤 사랑이 이제 주제가 되어 있는 그런 작품이잖아요. 제가 다 대충 한번 다시 리뷰를 해보면 이제 구티에레스의 희곡이고 위고의 희곡 작품이고 실러의 희곡 작품이죠. 각각의 작품들은. 그러니까 딸은 이제 리골레토에서는 질달하고 자신은 엄청나게 악행을 저지르죠. 모든 여성들한테 이 만토바 공작한테 이제 그 상납하기 위해서 아무런 여자나 그러니까 함부로 범하고 했던 그런 악행을 저질렀던 친구가 자신의 딸은 금지옥엽 이렇게 키우다가 결국은 상관인 그 만토바의 사냥의 표정이 됐고 결국 인광보 형태로 이제 자기가 당하게 되는데 결국 복수를 계획했는데 결국 복수의 대상이 딸로 바뀌죠. 딸이 희생을 하게 되고 결국 심판당하는 어떻게 보면 그 뭐 내용은 이렇지만 그 중간중간 아버지의 딸에 대한 어떤 사랑 뭐 이거는 지금 제가 실제로 자막을 작업을 하면서도 제가 막 심각하게 이렇게 느낄 정도로 아주 끈적한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루이자 밀러도 이제 우리가 불과 얼마 전에 이제 느꼈던 거니까 뭐 제가 여러 소리 할 필요 없이 결국 딸이 아버지를 위해서 먼저 희생을 하고 딸이 이제 죽음으로써 아버지의 목숨을 구하고 뭐 이렇게 결국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딸을 이제 잃게 되는 그런 아버지의 슬픔이 이제 고스란히 담겨 있는 작품이죠. 시몬 보카네그라도 그렇습니다. 아멜리아라는 잃어버린 아주 어릴 때 잃어버린 딸 25년 뒤에 찾지만 결국 딸과의 재회하는 시간은 불과 찰나에 불과했죠. 결국 독살에 의해 가지고 딸과 다시 헤어져야만 되는 어떻게 보면 이런 아버지의 기구한 이제 운명을 다룬 그런 작품입니다. 자, 이 캐스팅을 보면 이제 조지 페테아라고 이제 이 바리톤인데 루마니아 바리톤입니다. 굉장하게 이제 열연을 하죠. 그다음에 우리가 한번 이제 그 오텔로에서 경험했던 마리아 아그레스타 이탈리아의 이제 소프라노가 이제 아멜리아 역을 맡고 있고 또 한 명의 이제 주연이죠. 가브리엘레 역의 이제 테너 프란체스코 멜리 뭐 이분도 우리가 자주 경험을 했습니다. 라트라비아타 때도 제가 몇 번 봤고 아무튼 굉장히 실력 있는 테너입니다. 그리고 또 뭐 퀸켈시라든가 우리가 자주 보던 그런 조연들 이 6명이 이제 멋진 작품을 만듭니다. 자, 지금 등장인물 소개를 드립니다. 이 해적이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 도적질 해적이 아니고 해상왕에서 이제 결국 제네바의 서민 출신 초대 총독이 되는 시몬 보카네그라가 있습니다. 사실 이 시몬 보카네그라가 이제 이 총독이 되려고 마음먹은 이유는 이 시몬 보카네그라는 이제 서민의 신분으로서 귀족의 이제 딸을 사랑하죠. 마리아 피에스코라는 딸을 사랑하게 돼서 결국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이제 아멜리아가 출생을 하게 됩니다. 아주 어릴 때. 이 피에스코라는 아주 고위 이제 귀족의 딸입니다. 그게 아버지가 이제 이걸 찬성했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결국 이 자기 딸을
시몬 보카네그라한테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제 감금을 해가지고 결국 그 감금 과정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몬 보카네그라가 이제 딸을 혼자서 이렇게 키우는 상황이었었는데, 이 딸을 자기는 이제 계속 해상 무역 때문에 이제 집을 비워야 되는 상황이고, 이 노파한테 이제 딸을 맡겨놨었는데, 이 노파가 갑자기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이 딸이 이제 행방불명이 되게 되죠. 그게 이제 지금 오페라의 1막부터 이제 25년 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몬 보카네그라를 서민 총독으로 만들었던 이제 그 부르주아죠. 부르주아인 뭐 금세공업자고, 결국은 이제 측근이 되는 이 파울로와 이제 피에트로라는 그런 이제 측근이자 뭐 친구이자 파트너이자 뭐 부하인 그런 두 사람, 결국은 이제 사실 시몬 보카네그라의 나중에는 이제 적이 돼버리는 그런 이제 두 사람이 존재를 합니다. 이 시몬 보카네그라는 이제 총독이 되고 나서 이 귀족들을 이제 멸문을 귀족들을 굉장히 탄압을 하죠. 결국 뭐 여러 귀족들을 멸문시키고 뭐 심지어는 이 재산도 몰수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지금 한 것 같아요. 뭐 직접적으로 표현은 없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말디라는 이제 귀족 가문이 이제 전부 다 해외로 이제 이걸 피해서 해외로 도망을 가다 보니까 이제 그 재산을 몽땅 몰수당할 위기가 있으니까 피에스코가 자기가 이제 그 가명을 써서 아멜리아를 그리말디의 후손으로 이렇게 만들죠. 그리말디의 이제 상속자로 아멜리아를 이렇게 주워다가 키워서 그렇게 이제 양육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귀족 아들, 이 자기 아버지가 이제 마찬가지로 시몬 보카네그라에 의해서 멸문되고 뭐 심지어는 아버지가 이제 죽게 되는 젊은 청년, 귀족 청년 가브리엘로와 아멜리아는 결국 이제 사랑하는 사이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몬 보카네그라, 아버지 시몬 보카네그라와 사랑하는 연인인 가브리엘라는 뭐 어떻게 보면 철천지 원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 파울로는 이 그리말디의 이제 상속자가 된 아멜리아를 차지하게 되면 이제 모든 이제 재산을 그대로 갖고 올 수 있으니까 파울로가 이제 계속 시몬 보카네그라를 부추겨서 아멜리아와 자기가 이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압력을 가합니다. 뭐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몬 보카네그라가 이제 아멜리아를 찾아가서 그 얘기를 하러 갔다가 거기서 아멜리아가 자기가 25년 전에 잃어버린 딸인 걸 알게 되고, 그걸 이제 알아버렸으니까 이 파울로 같은 이런 불안당한테 자기 딸을 줄 리가 없죠. 결국 이제 시몬 보카네그라와 파울로는 이걸로 인해 이제 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이 로렌치노라는 이제 이 정적, 시몬 보카네그라의 정적이 고리대금업자로 나오는데, 이 친구를 시켜서 이제 아멜리아를 납치를 하죠. 그 과정에서 가브리엘라가 이제 아멜리아를 구출하면서 로렌치노를 또 죽여버리죠. 뭐 이게 이제 문제가 돼서 결국 이제 가브리엘라가 시몬 보카네그라에게 이제 잡혀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면서 결국 파울로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이제 이 시몬 보카네그라의 물에다가 이제 독약을 타서 이제 살해를 하게 되고, 결국 그 과정에서 제외한 아멜리아와 이제 가브리엘레의 이제 사랑을 축복을 하면서 사실 시몬 보카네그라는 자기 총독 권자를 이 오페라상에서 이제 가브리엘레한테 물려주고, 뭐 이 물려줘도 되는 자리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오페라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가브리엘레에게 자기 권자를 물려주고 자기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뭐 그런 오페라입니다. 여기서 이제 파울로나 피에트로 같은 경우는 이제 평면 측 이제 민중당의 이제 멤버가 되는 거고, 이 피에스코는 결국 나중에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이제 안드레아라는 가병으로 이제 활약을 했죠. 그러니까 피에스코와 가브리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귀족입니다. 귀족. 자, 이 주요 아리아를 보면은 이제 시몬 보카네그라가 부르는 이제 두 곡의 아리아, 아멜리아가 부르는 이제 두 곡의 아리아, 피에스코가 부르는 이제 프롤로그의 아리아, 가브리엘레가 부르는 아리아, 파울로가 부르는 아리아, 뭐 이렇게 또 아름다운 이중창, 이렇게 이제 많은 아름다운 곡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중에서 제가 이제 한 6곡을 골라봤습니다.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연출은 아드리안 로블이라는 이제 1950년생인 영국 이제 극작가입니다. 연극 감독이면서 극작가인 분이 연출을 했네요. 자, 이 트레일러 영상은 제가 로마 극장 거는 이제 구하지를 못했고, 영국 로얄 오페라에서 만든 이제 트레일러 영상을 뭐 참고로 그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지휘는 이 리카르도 무티라는 이제 이탈리아 지휘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주 뵀던 분이죠. 실제 1886년에서 2005년까지 이제 라스칼라 이 음악 감독을 하셨던 분입니다. 오늘 이제 로마에서 이제 이 공연 지휘를 하는 겁니다. 자, 이 프롤로그입니다. 이제 이 프롤로그와 이제 3막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오페라입니다. 그러니까 25년 전에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1막부터는 이제 25년 후의 얘기입니다. 파울로와 이제 이 피에트로가 이렇게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부르주아의 대표들이죠. 이제 이 상업을 해갖고 돈을 번 이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귀족의 이제 폭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서민 총독을 이제 내세우려고 이제 음모라기보다는 이제 모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원래 이제 그 고리대금업자를 세우려다가 이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 바뀐 그 대상이 바로 이제 해상왕으로 활약하고 있는 이제 시몬 보카네그라를 이 사람들이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계획, 결국 자신들의 이제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죠. 시몬 보카네그라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이 파울로가 이제 그런 계획을 피에트로와 같이 이제 실행에 오기로 이제 결정을 하죠. 시몬 보카네그라를 만납니다. 해상에 무역을 하는 사람이 갑자기 정치를 하라 그러니까 석뜻 내키지 않죠. 근데 이 파울로가 시몬에게 던진 미끼는 너가 이제 서민이라서 결국 귀족의 딸을 차지하지 못해갖고 결혼을 반대하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얻지 못하는데 너가 이제 총독이 되면 이제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건 뭐 귀족보다도 훨씬 더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파울로가 시몬을 설득합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결국 그런 조건으로 이제 승낙을 하게 되는 거죠. 한번 들어보세요. Che avvenne da Savona perché qui m'appellasti all'alba eletto e servo in nuovo amate io no ti tenta ducal corona vaneggi e Maria o vittima innocente del funesto amor mio. Dimmi, di lei che sai, le favellasti prigioniera geme in quella Madonna Maria. Negar l'ardone chi potria misera assenti Paolo tutto disposi e soldi chiecco parte ai perigli e alla possanza sia in vita ed in morte sia.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피에트로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서민들의 어떤 여론을 로렌치노에서 이제 시몬 보카네그라로 이제 옮기는 작업을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로렌치노가 이제 귀족들과 이렇게 내통했다 뭐 이런 명분으로 시몬 보카네그라를 이제 밀어주기로 이 군중들은 이제 결정을 하죠. 그러는 과정에 이제 피올로가 이 시몬 보카네그라의 어떤 백그라운드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일트로바트로의 이제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한번 들어보시죠. La tramagion vedete, de fischielem stella, una belta infelice, gemete volta in quello. Sono i lamenti suoi, la sola voce umana, che di suonar s'ascolta nell'ampia tomba arcana.
inizia il vero, già d'arte si raccolge nell'ombre del mistero. È vero! Ma vedi notte cuccia per le deserte sale, errar si distravamma quel d'anima infernale. Guardate, la sera al vampo appare, allontanate, si caggino i demoni col segno della croce. Si caggino i demoni col segno della croce. All'alba Simone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론은 완전히 이제 우리 편으로 만들었죠. 시몬 보카네그라를 밀어주기로 그렇게 이제 이 여론들이 이제 형성되는데 결정적인 이제 역할을 합니다. 피에스코가 이렇게 나오죠. 이 피에스코가 나오는데 이 피에스코가 나온 이유는 감금돼 있던 자기 딸 사랑하는 마리아가 이제 죽음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애도 행렬이 막 있습니다. 그 죽음의 이유는 이제 나타나진 않습니다. 피에스코가 부르는 아리아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Lacerato spirito mesto genitore era servato strazio d'infamia e di dolore. Il serto lei demarchi, pietoso il cielo resa il fulgor degli angeli. Prega Maria per me. Resa il fulgor degli angeli. Prega Maria per 자, 여기서 이제 시몬을 만납니다. 뭐 어떻게 보면 피에스코 입장에서는 시몬은 원수죠. 자기 딸을 꼬드겨서 결국 뭐 죽이진 않았지만 결국 죽음의 원인을 갖고 오게 한 이제 이 시몬 보카네그라가 뭐 얼마나 믿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뭐 이 시몬 보카네그라는 용서를 구하지만 뭐 전혀 용서를 들어줄 입장이 아닙니다. 이 피에스코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피에스코가 이제 하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을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손녀딸을 자기한테 돌려주면은 시몬의 죄를 용서하겠다는 뭐 이런 조건을 하지만, 이때는 이미 이제 이 시몬 보카네그라가 자신의 딸을 잃어버린 뒤입니다. 딸을 돌보던 노파가 죽음으로 인해 갖고 딸이 실종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더 이상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아이를 잃어버린 그 과정을 설명을 하지만 피에스코가 그걸 이해할 리는 없죠.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시몬 보카네그라는 자신의 연인인 마리아가 죽었는지를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슬퍼하죠. 그래가지고 이 마리아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막 문을 두드리고 그럽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서 결국 마리아의 시체를 이제 발견을 하죠. 비명을 지릅니다. 프롤로그의 이제 피날레를 한번 보시죠. L'ora suono del tuo castigo e sogno si spaventoso, atroce sogno il mio. Vuoi voci? Ecco d'inferno è questo. Oh, non t'aggrava. Via, fantasmi, via. Ehi tu. Una tomba, un trono, doce Simon, guarda l'inferno in petto.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야기는 이제 25년이 지난 1막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